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은 붉은 깃발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을 나누어 동쪽에는 조국 광복의 서광, 조국 진군, 진격, 그리고 서쪽에는 무장을 위하여, 고난을 뚫고, 경멸 등의 6개의 부주제 군상으로 구성되어 다주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선 동쪽과 서쪽을 가르고 있는 이 붉은 깃발의 높이는 38.7m이고 기폭의 길이는 30m이며 기발대 정면 위에는 직경 2m에 달하는 오각별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거에 비해 굉장히 큰 기념물이죠. 그리고 이 깃발은 건축적 공간을 조화롭게 형성하고 기념비의 웅장성과 상승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북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깃발은 공간적으로 동쪽과 서쪽을 가르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동쪽과 서쪽에 각각 다른 시간성을 표현하는 가림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즉, 공간성과 시간성을 드러내기에 효과적인 구성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동쪽의 군상에 관한 북한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의 부주제 군상은 동쪽편 뒤쪽에 형상된 조국 광복의 서광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부분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춰주는 광복의 서광을 받아안고 오랜 세월 착취와 억압 속에 신음하던 인민 대중이 항해 성전에 일떠서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동쪽의 부주제 군상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 혁명 노선을 높이 받들고 계급적으로 각성된 인민들이 혁명의 길에 떨쳐 나서는 모습과 조국에로 진군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행군 과정을 여름철의 환경 속에서 전개시키고 있다. 서쪽의 군상에 관한 설명도 보겠습니다. 서쪽편 군상들은 각성된 혁명 군중이 무기를 탈취하는 모습을 비롯하여 엄혹한 서란풍을 뚫고 적과 싸움을 벌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고난의 행군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동쪽의 진격에서는 돌격 직전의 장면이 펼쳐졌다면 서쪽의 경멸에서는 전투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6개의 부주제 군상들은 시간적으로는 동쪽 맨 뒤에서 조국 광복의 서광이 비추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조국에서 진군하고 진격하는 과정, 그리고 서쪽에서는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하고 엄혹한 서란풍과 같은 고난을 뚫고 마침내 경멸하는 과정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탑은 시간성과 공간성을 매우 놀랍게 결합시켜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밝히고 있는 이 기념탑의 특징인 시공간적 분기점에 대해서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주제 조각상의 얼끔새에서 특징은 우선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군중들의 투쟁 과정을 시각적 흐름으로 보여주면서 일정한 생활적 계기 속에서 주인공의 성격적 특질을 깊이 있게 묘사한 것이다. 또한 다주제의 조각 군상의 얼끔새는 동서편의 둘로 갈라져 진행되는 혁명 대오의 투쟁과 생활을 하나의 사건 발생과 발전에 복종시키고 일관시켜 기본 주제 사상을 밝히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것은 조각 군상에서 구체적 주인공을 한 사건 발전이 시간 공간적 분기점을 이루는 계기 속에서 설정하고 있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조각 군상에서 얼끔새의 특징은 사건의 발생 발단과 절정을 시간적 계기 속에서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처리함으로써 주제 내용을 앞뒤 어디에서 보든지 설득력을 가지게 한 데 있다. 기념탑의 조각 군상은 앞에서부터 뒤로, 뒤에서 앞으로 어느 모로 보아도 사건 발전의 체계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뒤에서 앞으로 차례를 따라 보기 시작할 때에는 혁명 발전의 초기 단계가 점차 높은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역사적 필연성을 순차적으로 알 수 있다면
반대로 앞에서부터 보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먼저 혁명 승리의 결과를 알고 뒤로 내려가면서 그것이 지나온 투쟁 로정이 어떻게 이룩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주제 군상에서 보천보 전투의 투쟁 장면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보천보 전투는 이렇게 거대한 전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길고 장대한 투쟁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이 기념탑은 뒤에서 보면 시간적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보면 결과를 알고 나서 투쟁 노정을 살펴볼 수 있다고도 쓰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시간적 계기 속에서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처리한 표현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북한은 이러한 시간성의 차원을 여름과 겨울이라는 계절과도 연계하고 그것을 해산시의 지역적 기후와도 관련지어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쪽은 해산시의 중심에서 제일 잘 보이는 방향으로서 겨울에는 많은 경우 이쪽 방향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바로 이 서쪽 부분에 겨울 옷차림을 한 혁명 군중들의 군상을 비치함으로써 사나운 눈보라를 뚫고 나가는 혁명 대오의 형상을 실감 있게 보여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쪽에는 햇빛이 많이 비치고 있으므로 여름철 차림새의 혁명 군중들의 군상을 배치함으로써 조각과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잘 이루어지게 하였을 뿐 아니라 서쪽보다 좀 서정미를 나타낸다. 즉 동쪽은 여름철 차림새의 혁명 군중들의 군상이, 서쪽에는 겨울철 눈보라가 몰아치는 방향으로 겨울 옷차림을 한 혁명 군중들의 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보천보 전투는 6월 4일에 있었던 전투였기 때문에 한반도의 날씨로는 여름이 오기 전의 계절이었을 텐데요. 어쩌면 혁명의 길에 나선 이 보천보 전투의 역사성이 여름과 겨울을 거쳐가는 매우 길고 혹독한 과정이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보천보 전투 이후로, 그러니까 1938년 말부터 1939년 초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 빨치산 부대는 만주에서 압록강 연안 국경까지 혹한과 굶주림을 겪으며 일본군의 토벌 작전을 피해서, 즉 엄혹한 서란풍을 뚫은 그런 고난의 행군을 한 시기였죠. 이러한 긴 시간성의 설정은 전투 이후의 상황을 상상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의 총 높이는 38.7m, 길이는 30.3m에 이르는 크기죠. 그리고 기념탑의 앞쪽에는 호수를 만들어서 기념탑이 대칭적으로 호수에 비추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해산의 자연 지리적 환경 속에서 예술적 조화를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호수는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광장 중심에 호수를 만들어 탑의 그림자가 물에 비치게 하고 앞에 층계를 설치하여 탁 트이게 개방하였다. 탑은 자체의 운건한 자체를 연못에 물이 비치며 아름다운 한 폭의 풍경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물에 기념물이 비치도록 한 것은 기념물의 상징성을 더욱 배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시도이죠. 그런데 이 기념물의 정면 맨 앞에 김일성이 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호수에 비치는 풍경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비치도록 해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문득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신화에 의하면 나르시스는 샘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그 자신의 모습을 너무 사랑하여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야기죠. 물론 북한의 의도가 나르시스를 직접적으로 표상하면서 이 호수를 만든 것은 아닐지라도 물에 비치는, 조국을 위해 몸을 던지는 위대한 김일성의 모습은 꽤 감동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호수에 비치는 기념비는 나르시스를 이야기했던 정신분석학의 대가
프로이트의 집단 심리학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프로이트는 군중 심리를 논의했던 귀스타프 르봉에 대해 논평하면서 르봉의 탕월한 군중 심리 분석에 비해 군중을 이끄는 지도자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펼치지요. 잠시 프로이트의 집단 심리학과 자아 분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봉은 지도자만이 아니라 지도자가 광신하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도 불가사의하고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부여하고 그것을 위신이라고 부른다. 위신은 개인이나 작품이나 이념이 우리에게 발휘하는 일종의 지배력이다. 이것은 우리의 비판력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경탄과 존경으로 채운다. 위신은 최면술에서의 홀림과 비슷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개인적인 위신은 소수의 사람만이 갖고 있다. 이들은 이 위신을 통해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발휘하는 위신은 마치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마법처럼 모든 사람을 복종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르봉은 집단 심리학을 탁월하게 묘사했지만 지도자의 역할과 위신의 중요성을 그 묘사와 조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인상은 주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르봉이 지도자의 위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그 역할과 위신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르봉도 프로이트도 둘 다 군중 심리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지도자와 군중의 관계에서 볼 때 르봉은 군중의 심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프로이트는 지도자의 심리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이트는 지도자의 심리를 나르시시즘적 리비도로 그리고 지도자를 따르는 군중의 심리를 에로스적 리비도로 설명하죠. 나르시시즘적 리비도는 자기의 집착, 자기 자신의 육체와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한 배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실 과도한 자존심, 편협증, 인종차별주의, 이방인에 대한 증오, 계급 편견,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도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단 한 사람, 즉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자신밖에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다. 아마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 자신이 우월하다는 감정을 갖게 되는 원인일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나르시시즘이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확고하게 버티고 있다. 그 다음 에로스적 리비도도 한번 볼까요? 에로스적 리비도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용의가 있으며 지도자를 대신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며 사랑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합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일단 눈을 뜨면 에로스적 리비도가 나르시시즘적 리비도를 압도한다라고 말하면서 군중의 심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의 극에는 지도자 또는 지도자 집단이 있고 다른 쪽의 극에는 대중이 있는데 각기 다른 범주의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서 각 개인은 지도자와 리비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또 한편 개인들은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도 리비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현상을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로 교회와 군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군대는 인위적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을 병렬하여 비교해 보니 참 재미있습니다. 북한의 보천보 전투는 군대의 모형이며 그 이후에도 김일성, 더 나아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국방위원장이기도 하죠. 이들은 자기만의 나르시시즘적 리비도를 가지고 있으며 병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평등한 사랑을 나눠주고자 하며 그들은 곧 아버지가 되고 병사들과 인민들은 동지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신이 있고 신도들에 대한 평등한 사랑을 나눠주며 교회에서 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며 신도들은 형제 자매가 되죠.
이 두 가지의 사례를 대별해 보는 것이 왜 재미있느냐면 북한 사회가 사실은 종교 권력이 유지되는 곳과 흡사한 신정 국가와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일성은 북한 사회에서 아버지로 칭해지며 초월적인 존재죠. 이러한 신정 국가적인 내용은 이후에 김일성 초상화나 이미지에 대한 강의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천보 전투에 관한 보천보의 횃불이라는 그림과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을 통해서 보천보 전투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고 영웅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적 허구를 가지고 북한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